오늘은 2024년 2월 현재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범인이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이제 막 구속이 되고 수사 중인 단계라 기승전결이 있는 콘텐츠로 만들기는 좀 애매해서 최신 사건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것에 의의를 두는 주간악당 호외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일본의 119죠. 110번으로 신고가 하나 접수되는데요. 저희 딸이 4살인데요. 숨을 쉬지를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을 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아이의 아빠인 43살 호소야 케니치와 엄마인 37살 호소야 시호, 그리고 각각 10살, 8살인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까지 합해서 모두 5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집 딱 봐도 평범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이 동네는 일본 도쿄 다이토구에 있는 아사쿠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해외에서까지 엄청 유명한 도쿄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해요. 정확하게 한국과 대칭이 되지는 않겠지만 서울의 인사동, 광화문, 명동 이런 곳을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아사쿠사 바로 옆에 일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스카이트리도 있습니다. 관광을 안 가볼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왜 이렇게 아사쿠사를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지금 구조대가 출동한 집이 바로 이 아사쿠사에서 성업 중인 한 호텔의 사장님 댁이기 때문입니다. 43살, 37살의 호소야 부부가 바로 호텔 오너였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로 호소야 부부의 호텔입니다. 하타고라는 이름이고 3성급이라고 하네요. 창밖으로 바로 스카이트리도 보이고 큰 강도 보여서 전망 때문이라도 매일 거의 만실일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호텔의 오너인 호소야 부부는 지하철 아사쿠사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10층짜리 빌라, 그것도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건물 한 채가 다 이 부부의 소유입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2층에 주식회사 호소야 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빌딩을 세운 사람은 호소야 케니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호소야 산업이라는 가죽 유통업체를 시작했고 이 회사로 크게 성공을 해서 부동산이나 호텔로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혀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아버지가 타계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서 아들인 호소야 케니치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이 이 건물을 포함해서 사업체까지 다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걸로도 모자라 젊다면 아주 젊은 나이에 부부가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막내딸이니 애지중지 금지오겹 키워질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4살짜리 막내딸이 어느 날 돌연사를 해버렸으니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좀 수상했습니다. 이날 분명 아빠, 엄마가 둘 다 집에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프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부모가 당장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질 않고 굳이 119를 불렀다는 게 경찰에게는 좀 깨름칙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대처법도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러나 시간이 한밤중도 아닌 아침인데다가 장소도 시골도 아니라 널린 게 병원인 도쿄 번화가입니다. 당연히 차도 있겠죠? 부자니까요. 없으면 택시라도 부르면 되고요. 아이의 생사가 걸린 마당에 부모가 119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점이 저도 좀 의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경찰은 부부가 혹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데리고 갈 수 없는 이유라도 있었던 건지 의심을 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검시를 해봐도 전혀 그런 정황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꾸준히 폭행을 당했다거나 밥을 먹지 못했거나 했다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겉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한테는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소 앓고 있는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사고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돌연사, 급사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갑갑했습니다.
분명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부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경찰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검이 아니죠.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소야 부부는 막내딸을 편하게 곱게 보내주고 싶다는 이유로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장례와 화장에 돌입하려고 하던 그때 경찰이 딱 스탑을 시킵니다. 영장이 나온 겁니다. 가족의 동의가 없이도 부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 발급의 근거 중 하나는 사망 추정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침 6시경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신고는 아침 9시가 넘어서 접수됐습니다. 대체 이 3시간 동안 부모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물론 자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만 있던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알리바이를 증언해주는 건 완벽한 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부검을 집행하라는 영장이 나온 겁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이 작은 아이는 부검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이의 몸에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입니다.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부동액 맹독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독살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이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치사량을 훌쩍 넘어서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틸렌 글리콜 말고도 올란자핀이라는 물질도 몸에서 나왔는데요. 올란자핀은 또 뭐냐면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신성 의약품이고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약은 병원 처방전 없이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부모와 이 집 아이들 병원 기록을 살펴봐도 올란자핀을 처방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특수하기 짝이 없는 의약품이 대체 어떤 경로로 4살짜리 아이의 몸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너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검 결과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대두됐고 경찰은 곧바로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냉장고 안에서 부동액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작은 병에 소분돼서 몇 개나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을 냉장고에 넣어놨을까요? 경찰이 부부를 추궁하며 그 이유를 물었지만 둘 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묵비를 행사하는 겁니다. 부동액은 원체 독성이 강해서 실수로 마셨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에는 농약처럼 일부러 구토 유발제 같은 걸 섞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품도 유통은 됩니다. 마시면 단맛이 나서 어른들도 음료수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이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4살이면 걸을 수도 있고 스스로 냉장고 문을 열 수도 있고 음식을 꺼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냉장고 속 부동액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부동액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한들 이런 정황만으로는 아이의 실수가 아닌 엄마 아빠가 일부러 먹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엔 이 부부를 바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화장이 됐죠. 하지만 수사진은 멈추지 않았고 어떻게든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증거를 찾아 두 부부를 구속하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2023년 8월 경찰이 한 번 더 가택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집 명색이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의 쓰레기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는데요. 경찰은 아이의 유골함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너저분한 곳, 이곳으로 말입니다. 경찰은 무슨 소린가 싶어 그 짐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것들을 마구 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틈에서 아무렇게나 놓인 조그만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보관도 방치도 아닌 버린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없어 보이는 태도에 더더욱 두 사람의 혐의를 확신하게 된 경찰은 부부의 컴퓨터를 압수해서 포렌식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소야 시호, 그러니까 애 엄마가 인터넷으로 부동액과 더불어 올란자핀 성분의 약물을 구입한 흔적이 나온 겁니다. 정신과 약물을 인터넷으로 샀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평소 이 여성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약이나 다이어트 약 같은 걸 많이 샀고 올란자핀 역시 그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불법 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액이나 약이나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애매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샀다 한들 직접 먹였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호는 여전히 묵비만 고수했지만 설령 이 여성이 입을 연다고 해도 아이가 어른들 모르는 사이에 주워 먹은 것 같다고 박박 우기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는 갑갑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부의 스마트폰을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을 공모하는 대화라도 폰으로 주고받았다면 그건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애가 너무 귀찮다, 짜증난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들은 있었지만 약물을 언급한다거나 독사를 계획한다거나 하는 대화는 부부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남편 호소야 케니치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아내가 약을 사고 부동액을 산 것도 몰랐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라서 그런지 전담 변호사가 바로 붙었는데요. 얼마 전 이 변호사가 방송국 카메라를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볼 때 호소야 케니치는 성품이 착하고 온화해서 절대 딸한테 그런 짓을 못할 사람이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내한테 이 혐의를 몰빵하기 위해 미리 기름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명상 초입에 범인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8년 호소야 집안에 줄초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케니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호의 시어머니가 2018년 1월에 사망을 했고 그해 4월에 케니치의 누나 에이코 씨가 그리고 6월엔 케니치의 아버지인 호소야 상사의 창업주까지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소야 가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케니치가 다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버지 어머니야 고령이라 그렇다 쳐도 나이도 젊고 앓던 병도 없던 누나 에이코가 돌연사를 했다는 건 너무 이상합니다. 당시 경찰도 에이코의 죽음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검을 한 건지 혈액 샘플을 조사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사망한 에이코를 검사했고 그 결과 몸에서 이번에 사망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겠죠? 아니요. 경찰 기록에만 남았고 사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에이코가 부동액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이에 대한 과거의 정보는 디테일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 누나 에이코는 호소야 부부의 빌딩, 이때는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으니 아버지의 빌딩이었겠죠. 그곳의 다른 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에이코가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녀는 당시 호소야 상사의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돈줄을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니 부하 직원은 직접 에이코 이사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남동생 호소야 케니치를 찾았죠. 이사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벨을 눌러도 인기척도 없어요.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케니치는 이 빌딩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가구의 스페어키를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는 스페어키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뜬금없게도 119를 불렀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한테 문을 따고 들어가서 에이코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나의 신변이 걱정된 친동생이 스페어키로 혼자 사는 누나네 집에 좀 들어가 보겠다는데 대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마음에 걸려서 굳이 119까지 부르는지 당시 함께 있던 직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 난리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탐문조사를 하는 경찰에게 제보를 했고 경찰은 이렇게 정황 증거 하나를 더 확보했습니다. 부동액 그리고 119. 기가 막힌 사실은 또 있습니다. 아까 죽은 막내딸의 유골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죽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에이코를 호소야 케니치는 어디에 모신 걸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여기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 상자 안에 위패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산까지 독식한 집안의 외아들인데 부모 묘지에 가보기는 했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다 떠나서 애당초 가족이 3명이나 돌연사를 했는데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부터가 무척 수상하죠. 참고로 아내인 시오와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은 이 여자 유흥업소 출신입니다. 캬바쿠라 같은 캐주얼한 업소가 아니라 일본에서 풍속점이라고 불리는 성거래가 오가는 좀 더 험한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니치는 이 업소의 단골 손님이었고요. 이렇게 둘이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케니치는 부잣집 외아들이라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매매했던 여자한테 보내기는 부모로서 당연히 싫을 겁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집을 나가 결혼을 강행했고 애들도 낳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진짜 없긴 없는 모양인지 케니치의 부모도 시오를 식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두 사람과 아이들은 2016년부터 빌라에 들어와 살게 됐는데요. 시오는 시댁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시댁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교류도 없었고 애들 등하교마저도 전부 케니치 혼자 시킬 정도로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타고난 성향이 집순이라서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고급 스파는 그렇게 자주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다고 하니 이 귀부인께서는 돈 쓰고 놀러 다닐 때만 외출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집은 개판으로 어질러 놓은 채로 말입니다. 남편 케니치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말이 호텔 사장이지 경영은 직원들이 다 하고 이 남자는 그저 여기저기 돈만 쓰러 다녔습니다. 하도 회사 돈을 많이 갖다 써서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어느 날은 재정 위기로 인해 직원 월급과 거래처 대금까지 밀려서 빚쟁이들을 따돌리려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놓고도 이 얼빠진 사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신데렐라나 다름없는 아내 시오와 함께 신나게 사치와 유흥을 즐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 신데렐라 아내가 아주 황당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자기 집 베란다에 자기가요. 정말 다행히도 불길이 중간에 잡혀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꽤 큰 불이었는지 소방과 경찰이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집에는 남편도 있었고 아이 셋도 다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됐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빌라 입주민들까지 큰일이 날 뻔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불지른 장본인인 호소야 시호는 밖으로 도망을 쳤다가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못 이겨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추정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호 혼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방화를 한 거였죠. 왜 화가 났느냐 물었더니 외출을 하려고 샤워를 하고 속옷을 입으려는데 그날따라 브래지어랑 팬티가 짝이 맞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불을 질렀다는데요.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린가 귀를 의심하고 계실 테지만 실화입니다. 진짜로 경찰 앞에서 이렇게 진술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 일로 시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국가기관 아동보호단체가 출동을 했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불 지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심지어 케니치가 시호의 방화를 말리지도 못했으니 단체는 아빠도 아이들의 방패는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로 새 아이를 부모와 분리시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었으면 그쪽으로 보냈겠지만 당장 아이들을 맡아줄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새 아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친부모라도 아이들을 되찾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이때 앞서 등장했던 기자회견을 열어 케니치 편을 들었던 변호사가 활약을 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막내딸은 겨우 1살, 엄마 품이 너무도 간절한 갓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돌아온 그 아기는 겨우 4살이 되던 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가 밉다, 귀찮다,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메시지가 폰에서 발견된 이상 호소야 부부는 딸을 독살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14일 바로 며칠 전에 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사쿠사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호소야 시오는 또 한 번 쇼를 하는데요. 서에 도착해서 승합차에서 내릴 때가 됐는데 이 여자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못 걷겠답니다. 어지럽고 힘도 없다면서요. 이날 경찰서 앞마당에는 온갖 방송사, 신문사 카메라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또 국민들로부터 무슨 구박을 당할지 모르니 경찰로서는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무릎을 꿇다시피 승합차 앞에 앉아 가자고 10분을 설득했지만 여자는 끝까지 못 걷겠다고 칭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급하게 무언가를 공수해 왔습니다. 바로 휠체어입니다. 이젠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결국 남들에 의해 휠체어에 반강제로 앉혀진 호소야 시호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유치장 생활을 하며 빡센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묵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에는 현재 호소다 시호가 사이코패스고 그녀에 의해 남편 케니치가 조정을 당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시댁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구슬려 연쇄살인에 동참시켰고 어린 막내딸도 키우기가 귀찮아서 제거를 했다는 의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액으로 목숨을 잃은 4살박이 어린아이는 진짜 부모에 의해 삶을 빼앗긴 걸까요? 호소다 집안의 줄초상은 정말 며느리 시우에 의해 발생한 걸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다면 정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간학당 호혜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호소야 가족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